오늘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또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역은행 구제에 나서면서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다음 달부터 3대 평가사들의 연례 점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SVB 그리고 CS 사태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뒷 배경에 예. 요 한국경제신문의 1월 2일자입니다. 올해 첫 신문인데요. 예. 한국경제신문을 이끌고 있는 김정호 사장께서 올해 그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까? 예. 첫 해의 신문에는 그거를 좀 아젠다로 던지는데요. 예. 올해 이와 같은 사태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 예. 아까 홍익국께서도 저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냐면 이번 사태도 일부에서 리만 사태가 될 것이다 이런 쪽이 있습니다는 예, 그랬었죠. 우리가 그 월요일날 방송에서 리만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는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는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SB 사태 이전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지금 상태에서 위기에 벗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1월 2일자에 저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내건 이 캐치프레이즈를 오늘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전문가에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번에 SB 사태를 비롯해서 이게 은행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사실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어려울 때 가장 선두에 섰죠. 트럼프는 뒤쪽으로 빠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돋보였죠. 예. 국민을 안심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체는 국민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을 안전시켰다. 문제가 될 때 뒤쪽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교훈을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풍부했던 사람이 제닛 옐런이거든요. 우리가 제닛 옐런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는 예. 제닛 옐런이 정책적으로 시장과 정책 단계 협조를 잘 이끌어냈다. 오늘도 제닛 옐런이 다시 한번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재강조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는 이렇게 위기 경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런 조율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오늘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실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뒤에 자체적으로 흡수해 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정을 하는데 도움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SVB라든가 이런 걸 인수에 나서겠다 하는 것이 3대 지수를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던져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SB 사태 해결을 위해서 철저한 원칙과 기본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 방지를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는 철저하게 구제금리를 짓지 않는다. 국민들은 예금자,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여준다. 예. 그분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애써 모집한 것을 그들은 맡겼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보여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 2008년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기간에 계속해서 구제금리가 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척 돈까지 다 이렇게 몰아서 결국 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예.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했던 것이요. 아마 한계 금융 당국도 굉장히 이런 점을 시사점을 많이 던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자기 책임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이 파산하는 순간은 이제 순간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MPS라든가 KS 것처럼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는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던지는 상태에서 한국의 금융사들이 또 정부 기금에서 해외 투자를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예.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적극적인 이렇게 협조가 있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는 위기 극복과 함께 굉장히 지도가 떨어져서 사실 지금의 공화당 내에서도 지도가 다시 2위 수준까지 추락하는 모습이거든요.
한국의 국회의원분들이든가 이렇게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리장난만 하지 말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때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를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울려져서 이번 사태가 지금 주가 지수로 SB 사태 이전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번 사태로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CEO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CEO들의 문제가 좀 이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CEO뿐만 아니라 오너들도 문제가 된다. 예. 이제 사실 CEO라든가 오너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고객을 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 이러면 자, 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를 일구기 위해서 한 30년 이끌었다면 한 이틀, 일주일 만에 파산된다. 그리고 아예 자체가 없어진다. 예. SB 사태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파산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를 인수하죠. 그러면 뭐냐? 그 순간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만에 된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투명한 사회에서는 오너라든가 CEO들이 뭐 도덕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성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객 돈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이끌어야 된다. 예. 그리고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더 애써야 된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도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NGO라든가 정책당국에 협조서 한국의 금융사회 이렇게 주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사고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는 예. 왜 그런 작업을 NGO라든가 정책당국에서 하느냐. CEO라든가 오너의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위해서 어떤 순간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전에 좀 가긴 했습니다는 정부의 공적기금이라든가 고용보험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사실 그 금융사고에 저지른 기관들이 아직도 거기에 운영 파트너로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번 SB 사태 이를 계기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에 그런 기금을 이렇게 운영 파트너 설정할 때도 예. 이런 점은 철저하게 제일의 원칙을 삼아야 된다. 운영 수익률이든가 이런 게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데에는 도덕성, 깨끗함 이게 가장 기본의 원칙이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많은 교훈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네, 사실 이번에 외형상 플레이어들이 하는 것은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근데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이 프레임 위에 마켓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안정시켰습니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프레임워크의 부분에 대한 제도적 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이 제도적 틀을 갖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바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계 3대 평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3대 평가사가 지금 홍익회를 통해서 이 3대 평가사의 무디스라든가 이런 얘기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는 예,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적해지다가 나오죠.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이 3대 평가사들이 굉장히 예고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막이 좀 앞서갔습니다는 앞쪽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실 금융위기에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재정위기에 이렇게 이 예고를 빨리 이렇게 해줘서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요. 이걸 독과점구조 과선 무소불위다 보니까 이거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런 시스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 무디스라든가 이런 기관 3대 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발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사실상 세계 3대 평가 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본인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걸 계기로 해서 좀 신용평가라든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금융위기의 평가 사례를 쭉 보면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보면 하향 조정 건수가 상향 조정 건수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제도덕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급격히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3대 평가사들의 본격적인 평가 작업이 올해 빠르면 춘계 연례 평가의 회의 결과라든가 예.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평가 결과서부터 이게 나오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신용평가사들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해온 부분들 지금 하나씩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프리어들의 문제가 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선되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를 고치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 부위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징 효과가 있거든. 나머지는 전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변화가 되면 나머지 1차, 2차 밴드는 따라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평가 기관들이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예. 일단은 지난번에 국가 신용등급,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경과 홍영국께서 전해주셨죠. 연방 부채 문제 그리고 공화당 반대 이 문제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예. 2011년에도 이 연방 부채 상환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먼저 건드렸다. 예. 두 번째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죠. 그렇죠. 오늘도 제니 옐런 의장께서 계속해서 안전하지만 진짜 안전한 거냐? 안전한 거냐? 그런 상태에서 SB라든가 시그처 사업에서 은행의 시스템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디스가 미국의 은행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 부분을 부정적으로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조정했죠. 하향 예. 조정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지금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이런 이렇게 중국의 인민은행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 전망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거든요. 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올해 3대 평가사들이 충계 조정의 연례 점검 회의 결과를 해서 나머지 국가들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하는 이 대목도 굉장히 주목된다를 보게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곳들이 왜 계속해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지금은 환경이 변했죠. 예. 디지털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라든가 이런 건 종전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SB가 한 15년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는 자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얼만큼 애를 써왔습니까? 직원들이든가 또 고객의 신뢰를 해서 얼만큼 했습니까? 예. 근데 CEO가 자기가 이익을 챙기겠다고 직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자 지금 대손 충당을 갖고 있는 것, 지급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얘네들이 빨리 알거든요. 예. 근데 예금 인출 거기에 먼저 팔았다 해서 임금 인출되면 자 그것은 인출되는 것을 딱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감독 당국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급 준비보다 더 많아? 그래 내 돈부터 챙겨.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이렇게 점검하자 해서 예금자보를 전액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사실상 3대 평가사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기관은 물론이고 사실 연준의 고민도 참 깊어갈 것 같습니다. 네, 깊어가죠. 왜냐하면 이번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다음 달에 IMF의 충계총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인플레 방지 가평국에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뒀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인플레 방지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물론 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며칠간의 회의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IMF에서 우선순위가 바뀐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해가자 하는 아젠다를 던지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가자 하면 예. 각 중앙은행들이 또 각 회원국들의 정책 당국이 이것을 마련해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국 중앙은행들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월서부터 미국의 페드도 금리 인상, 금리 에서 인플레 잡는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까 이혜영 캐스터께서도 ECB가 오늘 0.5%포인트 빅스텝 했으니까 페드도 가져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비교를 했습니다는 그 문제는
잠시 제가 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프레를 이렇게 안정하는 것보다는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지금의 환경에 맞춰서 개편하는 작업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사실 그 ECB가 이렇게 0.5% 금리를 빅스텝을 그대로 가져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실 ECB 입장에서 CSR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예.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0.5%보다는 0.25로 가져갔을 때는 시장에 어떻게 비칠까? 예. 오히려 굉장히 시장에 불안하게 비쳤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빅스텝을 가져간 목적에 대해서 예. 인프레든가 이런 시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CS 사태가 발생했는데 0.25로 떨어졌다. 0.5% 떨어졌다. 오늘 제라미 세겔이 예. 금리 동결보다는 0.25%포인트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 시각도 똑같은 시각에서 받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CS 사태가 지금 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안정 사태를 받지만 이번 사태에서 0.5%포인트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0.25% 떨어질 때는 예. 시장의 불안감을 오히려 더 조성시키는 측면에서 유럽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ECB 입장에서는 스위스는 비유로 회원국입니다. 유로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유럽 통합 금융 시스템이 있고 비유로 시스템과 서로 방어벽이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사태가 작년 10월에도 나타났습니다는 ECB 통화 정책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 예. 그런 각도에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관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하향 조정 받으면 어떤 길을 걸 것이냐. 이건 독자의 길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번 사태를 기해서 자 이렇게 예금자 보호라든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각국 중앙들이 이런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 FOMC 회의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시기에 오늘 빅스텝 금리 인상 조치, 과연 페드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대목이 궁금해서 오늘 예. 이현캐스터께서 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페드는 ECB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가위 말씀드려서 다이렉트리 오늘 0.5%포인트 올렸으니까 ECB, 페드도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 지표를 보는 시각입니다. 예. 페드는 미국의 단독 국가의 경제 지표입니다. 유럽은 뭐냐? 통합 국가의 경제 지표입니다. 예. 경제 지표를 다이렉트리 비교해서 ECB가 0.5% 올렸으니까 페드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도 잘못된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국가의 경제 지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그 외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쪽에 페드에 바로 이렇게 ECB의 회의 결과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 인플레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들맨데이터라든가 이번 사태에 단독적인 문제로 인해서 페드가 3월 회의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ECB가 예. 왜 0.5% 올렸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금리를 0.5%보다는 0.25%로 가져가겠죠. 예. 아니면 동결하거나 제레미 실도 마찬가지로 페드에서 보면 자 금리를 동결하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시장을 더 불안하다. 제네일은 당신이 시스템이 안정했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뭐냐 오히려 신뢰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 방침대로 가고 이후의 상황을 전개돼서 이런 제도적 틀을 갖출 때 그때 페드 제도 위에서 인플레든가 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도 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침대로 가라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고 뭐 다른 은행권의 리스크는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지금 세계 3대 평가사들 다음 달부터 이제 정례 점검을 시작하는데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이미 이제 예. 우리 호영이커라든가 이전에 이현캐스터께서 이런 쪽에 정해드렸습니다는 사실 그 가장 선진국에서 됐으니까 신흥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간판 기업들이 쭉 저렇게 해서 했으면 그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변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를 계기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는 이런 국가 신용등급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상황 너무 놓지 않죠. 일단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빠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좀 재정 준칙만을 좀 이게 여당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저렇게 빠르고 당신들이 이미 빚내서 썼지 않습니까? 이거 좀 조정을 해야지. 그거를 여야 당리당락해서 재정 조치까지 마련해 주지 못하면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무 증가 진짜 빠릅니다. 지금 2026년이 66.75%입니다. IMF의 적정 비율이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70%에서 60% 내려왔는데 이걸 초월합니다. 예. 야당 의원들 꼭 좀 이것 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여당을 위해서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나면 무역 적자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 예. 무역 적자 얼마나 많습니까?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는 작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3월 10일까지 요 2개월 10일 만에 예. 우리의 무역 적자가 228억. 그리고 경상수지도 1월 달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예.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경상수지만큼은 외환위기를 기록할 때는 절대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 안 된다.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이렇게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 지금 경제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라든가 한군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외환위기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외화 캐시프로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환보유고입니다. 예. 외환보유고 한번 보겠습니다. IMF에서 신개념의 외환보유를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그 이렇게 보면 이런 수치들입니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게 좀 우리나라에 좀 목을 잴 겁니다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기존의 방식인 IMF 방식이라든가 기도티 그린스폰 방식이라든가 캡틴 방식에서 다 이렇게 적정 수준을 이렇게 높긴 합니다는 IMF의 신규점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정선 밑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의 상시적인 것은 갖고 있는 페드와 상시적인 통화협정, 통화수합 문제를 체결해달라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채무 문제가 됐죠. 재정적자죠. 이제 무역적자 문제죠. 외환벌금 문제죠. 그런 과정에서 한계 정례평가, 3대 평가사의 정례평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부터 점검을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신용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만약에 강등되면은 충격이 특히나 큰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 되는데요. 한은의 지난해 말 통계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양극화가 심해서 우리 기업들은 잘 되는 기업은 잘 됩니다는 못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5것 중에 한 기업은 이미 좀비 상태다. 그러면 좀비 상태는 뭘까? 이자 보상비율이 1밑에 다시 말하면 기업에 돈을 벌더라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활동에서 보면 기업은 사실상 오너라든가 CEO 입장에서는 프로핏 맥시멈 이자를 안 내면 이윤을 안 내면 죄악이죠. 예. 그건 뭐 기업 입장에서 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도 못 내는 이윤을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은 이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의 SVB 사태와 다른 각도지만 예.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감독 당국에 굉장히 잘 대처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좀 숨통이 이게 튀는 단계지만 예. 여전히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측면은 아직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간판 기업은 2019년, 2020년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예. 간판 기업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태는 이번에는 간판 기업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밑에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